여러분, 만약 비 내리는 한밤중에 골목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살던 요리 연구가 한도윤은 달랐습니다. 13살 소녀가 의식을 잃은 동생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두 남매를 자신의 한옥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일상이 시작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도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버린 전 보호자의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하늘. 8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들고 사라진 바로 그 제자였던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줬다는 사실. 도윤은 이 진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죠. 13살 지안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녀는 절규합니다. 아저씨도 결국 그 사람 편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하는 한 남자. 과연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 용서와 치유,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 내리던 북촌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정을 넘긴 시각, 한도윤은 요리연구소에 불을 끄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촌 골목엔 가을비가 촘촘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받쳐든 도윤은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한옥기와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돌계단. 이 고요한 시간이 그는 좋았다. 혼자라는 게 외롭기보다 편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뒤로 도윤은 요리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 그때였다. 으응흑. 희미한 울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렸다. 아이의 울음이었다. 제발 제발요. 절박한 목소리에 이끌려 도윤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담벼락 밑 한 소녀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애들아? 도윤이 다가가자 소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비에 젖어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 품에 안긴 더 어린 동생이었다. 파랗게 질린 얼굴, 축 늘어진 팔. 의식이 없는 게 분명했다. 아저씨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도윤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체온이 너무 낮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탈수와 저체온. 더 늦으면 위험했다. 얼마나 이렇게 있었어? 이틀 아니 사흘.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싼 뒤 단숨에 안아 올렸다. 지금 병원 간다. 너도 따라와.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소녀의 떨리는 질문에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소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 응급실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의료진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꽂았다. 심한 탈수와 저체온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소녀는 여전히 옷이 젖은 채로 떨고 있었다.
도윤은 자판기에서 뜬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다. 고마워요. 소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줄래?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없어요.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무도 없어요. 도윤은 더 묻지 못했다. 소녀의 눈빛이 너무 공허했기 때문이다. 새벽 4시 지원이란 이름의 동생은 의식을 되찾았다. 소녀는 지안이라고 했다. 우린 본래 어떤 분이 맡아 키워줬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로 계속 떠돌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릿했다. 이 작은 남매가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자도 돼요? 지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현관문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남매를 어디로 보낼지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한옥집으로 데려오기로 한 것이다. 임시 방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도윤도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대문을 열자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마당이 펼쳐졌다. 중앙에 작은 석등, 담벼락을 따라 심어진 매화나무 그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툇마루. 지원은 누나 손을 꼭 잡은 채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와 한옥이다. 들어와. 밥부터 먹자. 도윤은 익숙한 동작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 혼자 살며 간단히 해결하던 식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는 동안 그는 뒤에 서 있는 두 아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건넸다. 그럼 파 좀 썰어줄래? 지안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팔을 다듬었다. 도윤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곁눈질로 아이를 바라봤다. 누군가와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것.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지원아, 넌 저기 앉아서 기다려. 툇마루에 앉은 지원은 마당의 석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 여전히 창백한 얼굴.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30분 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지안과 지원은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머뭇거렸다. 먹어도 돼요? 응. 많이 먹어. 지원이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맛있어. 그 짧은 말에 담긴 절실함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을까. 지아는 동생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고맙습니다.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도윤은 남매에게 자신의 작업실 옆 작은 방을 내어주었다. 이불을 깔아주고 나오는데 지안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내일 나갈게요. 내일은 일요일이야. 천천히 생각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낯선 기척, 작은 숨소리. 오랜만에 집이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했다. 새벽 3시 도윤은 물소리에 잠에서 깼다. 일어나 보니 지원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괜찮아. 지원은 화들짝 놀라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윤은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려다가 멈칫했다. 반팔 잠옷 사이로 보이는 지원의 팔에 붉고 거친 흉터가 여러 개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건 알레르기예요. 지안이 문 밖에서 나타나며 작게 말했다. 원래 저희 돌봐주던 사람이 지원이가 아파도 병원에 안 데려가 줬어요. 약도 안 사주고.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팔에 새겨진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방치와 무관심의 증거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아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고 지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의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남매가 한옥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지안을 학교에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이가 이대로 방치될 수는 없었다.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오후에 팩스로 관련 문서들이 도착했다. 잠시만 확인 좀 할게. 도윤은 작업실에서 서류를 펼쳤다. 남매의 기본 신상정보,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이전 보호자 정보. 무심코 넘기던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전 보호자 백하늘.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백하늘.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은 도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8년 전 22살의 하늘은 도윤의 요리연구소에 찾아온 가장 재능 있는 제자였다. 미각이 예민했고 손끝이 섬세했으며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도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레시피뿐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재료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하늘은 빠르게 성장했다. 도윤의 기대를 넘어섰고 곧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윤은 하늘이 유명 요리 대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지원했다. 후원금까지 내며 응원했다. 하지만 대회 일주일 전 하늘은 돈을 들고 사라졌다. 연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도윤이 들은 소문은 하늘이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다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쳤다는 것뿐이었다. 그 배신감은 도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뒤로 도윤은 제자를 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이 아이들의 보호자였다니. 말도 안 돼.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했다. 백하늘은 4년 전부터 남매의 위탁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전 보호 기록이 끊겼다. 그 뒤로는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 그 자식이 아이들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들까지 방치했단 말인가. 아저씨. 문 밖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황급히 서류를 뒤집으며 얼굴을 가다듬었다. 응, 뭐야?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도윤은 반사적으로 서류를 가렸다. 하지만 그 동작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의심을 샀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지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이는 도윤의 굳은 표정을, 떨리는 손을, 감춰진 서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 서류 우리 얘기죠? 지안아, 이건. 보여주세요. 지안이 한 걸음 다가왔다. 도윤은 물러날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다. 제발요. 우리한테 관련된 거면 알 권리 있잖아요. 도윤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서류를 내밀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아이의 손이 멈췄다. 백하늘. 그 이름을 읽는 지안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아저씨 혹시 이 사람? 지안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저씨가 아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렇구나. 지아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흐러졌다. 우리를 버린 사람이 아저씨랑 아는 사이였구나. 지아나, 그건. 아저씨도 그 사람 편이에요. 아니야. 도윤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믿음이 흔들리는 눈빛. 또다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전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아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쾅, 문이 닫혔다. 도윤은 흩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과거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과거가 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줄은.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백하늘의 소재지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은 안 되고요. 도윤은 주소를 받아 적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안과 지원은 그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볼일 좀. 저녁까지 돌아올게. 지아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시원은 낡고 음침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올라간 3층. 도윤은 308호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똑똑.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누구? 그 목소리는 도윤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쇠약했다. 문 너머로 나타난 백하늘은 한눈에 봐도 망가진 사람이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듯 구겨져 있었다. 선생님. 하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백하늘.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에는 라면, 봉지와 빈 소주병이 널려 있었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하늘은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급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빙.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빚 때문에 날 배신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그래, 내가 무너진 건 내 문제다. 도윤은 주먹을 떨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안이랑 지원이는, 하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 아이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데리고 있어. 내가 버리고 간 그 아이들.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와서 아이들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원이가 아파 죽어가는데도, 지안이가 동생 안고 거리를 헤매는데도 몰랐어요, 정말. 변명하지 마.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아이들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졌어야지.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아이들까지 끌어들일 권리는 없어. 하늘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만 났다.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다신 그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도윤은 방을 나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옥으로 돌아온 도윤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평소 같으면 지원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안아, 지원아.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도윤은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지원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지원아, 누나는? 지원은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꼈다. 누나가 나갔어요. 뭐? 누나가 복지사 아줌마한테 전화했어요. 아저씨가 그 나쁜 사람 만나러 갔다고 그러고 나서.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탁자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지원이는 아저씨가 돌봐주세요. 전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저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안아. 도윤은 쪽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다. 왜 말 안 했어요? 뒤에서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이불을 벗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다. 누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저씨도 결국 우릴 버린 사람이랑 같은 편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왜 말 안 했어요? 누나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진실을 숨긴 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안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건 사실이었다.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 믿음을 저버렸다. 밤이 깊어졌지만 지안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윤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다. 지안아 제발. 차가운 달빛만이 한옥을 비추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고 복지과에 연락했으며 지안이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다. 하지만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원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누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도윤은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누나가 돌아올 거라고 반복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내가 망쳤어. 도윤은 마당의 석등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어디선가 지안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지안아 미안해.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익숙한 리듬이었다. 대문이 삐걱 열렸다. 지안아. 도윤이 달려가려는 순간 지안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다.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다. 아저씨. 지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도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지안은 한 걸음 물러섰다. 들어주세요. 제 얘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 이틀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왜 아저씨가 말 안 했는지, 왜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녀의 손이 떨렸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화났어요. 아저씨도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처럼 언젠가 우리를 버릴 거라고. 지안아. 하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원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동생이 아저씨 만나고 처음으로 웃었던 모습. 따뜻한 밥 먹으면서 행복해하던 모습. 눈물이 지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지원이를 지킬 수 없어요. 13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병원비도 못 내고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건. 하지만 아저씨는 달라요. 지안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저씨는 우릴 처음 봤을 때부터 도와줬어요. 아무 이유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안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지원이는 아저씨가 돌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안아.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너도 함께야. 너도 여기 있어야 돼. 하지만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나쁜 사람 일로.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진실을 숨긴 건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서툴렀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내 마음은 진짜였어. 도윤은 지안의 손을 잡았다. 지안아, 미안하다. 널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다시 믿어준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둘 다 지키고 싶어. 가족처럼. 지안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집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나. 지원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아이는 누나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누나 어디 갔어? 나 무서웠어. 지원아 지안은 동생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누나가 나빴어. 누나 또 어디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안 갈게. 약속할게. 누나. 지원이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봤다. 나 아저씨 좋아. 아저씨 밥도 맛있고
따뜻하고 누나도 여기 있자. 지아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다시 도윤을 바라봤다. 무릎 꿇은 채 자신들을 기다리는 남자. 아저씨. 응. 우리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처럼 살아도 돼요? 도윤은 두 아이를 향해 팔을 벌렸다. 그럼 우리 가족이 되자. 지안과 지원은 주저하지 않고 도윤의 품에 안겼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돌아와줘서.